내깐년이 감히 돈을 숨겨. 당장 내놔. 옷장을 때려 부수며 제 뺨을 때리려던 시어머니.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 얼굴에 두툼한 봉투를 패대기 쳤어요. 봉투에서 쏟아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집 보증금까지 털어먹고 쓴 억소리 나는 사채 독촉장이었죠. 내용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넘어가고 저는 쿨하게 119 신고만 남긴 채 집을 나섰어요. 지옥 같은 집구석 탈출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쾅! 안방 옷장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경첩이 뜯겨나갔습니다. 박점순이 옷장 안에 걸린 외투와 블라우스를 두 팔로 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선반 위 수납 상자까지 발끝으로 걷어차며 안방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통장 어딨어? 내년이 빼돌린 통장 당장 어디다 숨겼냐고. 점순이 서랍장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힘껏 잡아당기자 서랍 전체가 레일에서 빠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속옷과 양말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점수는 그 속을 두 손으로 허겁지겁 뒤적거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요. 서지윤이 안방 문틀에 어깨를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건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점순이 고개를 획 돌리며 지윤을 노려봤습니다. 생사람? 우리 영민이가 다 말했어. 네가 몰래 뒤로 돈 빼돌렸다고. 내깐년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숨겨. 당장 내놔. 점순이 안방을 박차고 나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TV 장식장 서랍을 열어젖히고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며 거실마저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영민이가 번듯한 집 한 채 사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는데 며느리란 년이 돈 한 푼 안 보태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돈을 꿍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이지. 점순이 신발장 위에 놓인 도자기 화병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병이 산산이 깨지며 파편이 지윤의 발 앞까지 튀었습니다. 지윤은 고개를 살짝 숙여 파편을 내려다보았을 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남의 방 다 뒤집어 놓으시고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돈 내놔. 당장 통장이랑 도장 다 안 가져와. 점순이 지윤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손가락으로 지윤의 이마를 세게 찔렀습니다. 지윤이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순의 눈이 뒤집히듯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이 앙큼한 년이 끝까지 버텨보겠다 이거지? 내가 오늘 널 가만 안 둬. 점순이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손바닥이 지윤의 왼쪽 뺨을 향해 내려꽂히려는 순간 지윤이 소파 뒤에 숨겨두었던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한 손에 움켜쥐고 점순이 얼굴을 향해 내질렀습니다. 퍽! 봉투가 점순의 코와 입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점순이 비틀거리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났고 봉투의 입구가 찢어지면서 안에 든 종이 뭉치가 허공으로 쏟아졌습니다. A4 용지 수십 장이 나뭇잎처럼 흩날리며 거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붉은색 글씨가 찍힌 독촉장 여러 통이 점순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점순이 코를 부여잡은 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종이 위의 숫자들을 더듬었습니다. 지윤이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치실 테면 치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드님이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라고요.
점순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는 김영민 이름 앞에 찍힌 불법 도박장 입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많을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점순이 그 종이를 내려놓고 다른 종이를 집었습니다. 집 보증금 3천만 원이 영민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보증금이 당일 전액 인출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종이를 한 장씩 집어 올릴 때마다 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붉은색 독촉장에는 최종 경고,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글씨가 굵직하게 박혀 있었고 채권 금액란에 적힌 숫자는 억 단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민이가, 우리 착한 아들이 도박을 해? 전세 보증금을 다 뺐다고? 점순이 두 손으로 독촉장을 구겨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바닥에 주저앉은 점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집 보증금 3천만 원, 제 생활비 전부 다 불법 도박판에 갖다 쏟아부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빚쟁이한테 쫓기는 도박꾼이라고요. 점순의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독촉장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순의 몸이 옆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섰을 때 점순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비어져 나왔습니다. 눈이 희번떡 뒤집히더니 점순의 몸이 흩어진 서류 위로 쿵 쓰러졌습니다. 독촉장과 거래 내역서 위에 점순의 몸이 겹쳐지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지우는 쓰러진 점순 곁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숨을 잘 못 쉬어요. 빨리요. 지우는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미리 세워둔 캐리어를 끌어당기며 손잡이를 올렸습니다. 캐리어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지우는 그 봉투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에서 비상금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점순의 거친 숨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점순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올 때 지우는 이미 단지 후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흰 천장 아래 이동식 침대 위에 누운 점순의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점순이 눈을 떴을 때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괜찮아? 눈 좀 떠봐. 김영민이 헐레벌떡 응급실 커튼을 젖히며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점순이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영민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처죽일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돈을 다 날렸어? 네가 도박을 해? 이 나쁜 놈아. 점순의 날카로운 고함이 응급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고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기 응급실이에요. 다른 환자분들 계시니까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나요. 내 아들놈이 미쳐서
전세 보증금을 다 도박으로 날려먹었는데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 아이고, 내 팔자야. 점순이 영민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영민의 목이 앞뒤로 꺾이며 셔츠 단추 하나가 뜯겨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사람들 봐. 엄마 제발 좀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놈의 설명? 이 집안 말아먹을 도둑놈아. 그 보증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도박판에 다 날려. 어이구,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점순이 수액줄이 달린 팔로 영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민이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순이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영민의 몸에 매달렸습니다. 모자가 뒤엉킨 채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았고 점순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졌습니다. 영민이 간신히 점순을 침대에 다시 눕히고 커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뚜.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영민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영민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번호를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받아, 서지훈. 제발 좀 받으라고. 이 독한 년. 다섯 번째 시도에서 아예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영민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번호 차단. 영민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르르 떨리더니 영민이 휴대폰을 복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갈라지며 벽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내 번호를 차단해? 내 손에 잡히면 가만 안 둬. 영민의 고함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가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점순이 이불을 두 주먹으로 쥐어뜯으며 흐느끼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영민이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민의 주머니 속에서 보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민이 벨소리에 몸을 굳히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귀를 뚫었습니다. 어이, 김영민. 너 이자 갚을 날짜 지났어. 당장 내일까지 500만 원 안 들고 오면 내 놈 양팔다리 성치 못할 줄 알아. 뚝.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였습니다. 영민의 등이 벽을 타고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영민의 눈동자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한편 지훈은 이미 시내 반대편의 원룸 은신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현관에 세운 지훈이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비상금 통장과 이혼 서류 봉투를 나란히 놓고 가방에서 분류 파일 3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영민의 도박 입출금 내역 사본, 두 번째 파일에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장 복사본, 세 번째 파일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형광펜 뚜껑을 2로 물어 열고 서류 위에 금액들의 한 줄씩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훈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 이른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점순이 수에 꽂힌 손등을 끌어안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링거 바늘을 뜯어낸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점순은 그 손등을 입으로 빨며 구겨진 슬리퍼를 발에 꿰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영민이 점순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며 부축했습니다. 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세 걸음마다 한 번씩 영민의 팔에 체중을 실었습니다. 병원비는? 그건 나중에. 일단 나가. 영민이 고개를 숙인 채
응급실 뒤쪽 출입구를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수납창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영민은 점순을 끌다시피 하며 병원 후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은 영민이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불렀습니다. 지훈의 친정집이었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 앞에 섰을 때 점순이 차문을 벌컥 열고 내렸습니다. 부축 없이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던 점순이 대문 앞에 서자 두 눈에 불꽃이 켜졌습니다. 쿵, 쿵, 쿵. 점순이 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녹슨 경첩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서지훈, 나와. 이 살인 미수범아. 점순의 고함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창문 커튼이 찔끔 열렸다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여놓고 도망가. 아들 빚은 갚지도 않고. 이 독한 년아. 점순이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민이 점순 뒤에서 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비켜봐. 영민이 어깨로 대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부딪히자 낡은 자물쇠가 뚝 떨어지며 대문이 안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점순이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화분에 물 준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지훈, 숨지 말고 나와. 점순이 현관배를 연타하며 문을 두드렸을 때 마당 구석에서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출입이 안 됩니다. 앞쪽 경비원이 한 손을 들어 점순의 진행을 막았습니다. 점순이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밀고 나가려 했습니다. 비켜. 여기 우리 며느리 집이야. 의뢰인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쪽 경비원이 영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민이 팔을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경비원이 영민의 팔목을 비틀어 등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영민의 무릎이 마당 바닥에 꿀렸습니다. 앞쪽 경비원이 점순의 양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내자 점순이 균형을 잃고 영민 옆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 팔을 꺾어. 경찰 부를 거야. 점순이 바닥에 엎어진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고 옆문이 철컥 열리며 남자 4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죽 점퍼에 운동화 차림의 남자들이 마당 안을 들여다보며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민이 저기 있네. 선두에 선 떡대 좋은 남자가 대문을 발로 완전히 젖히며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원들이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사유지입니다. 나가십시오. 꺼져. 우리는 저놈한테 받을 거 받으러 왔어. 떡대 남자가 경비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쳤습니다. 경비원이 뒷걸음을 쳤지만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채업자 2명이 경비원 양쪽에서 팔을 잡아 옆으로 밀어붙이자 나머지 2명이 그 사이로 파고들어 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원들은 의뢰인인 지훈과 지훈의 부모만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빈집에 영민 모자만 남은 상황에서 경비원들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마당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김영민, 전화를 씹어. 떡대 남자가 영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자 좀만 더 기다려주면. 영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이 영민의 왼쪽 광대뼈에 꽂혔습니다. 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민의 몸이 옆으로 낮아빠졌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은행이야. 다른 남자가 영민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영민이 새우처럼 몸을 말며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입술이 터지며
핏줄기가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만 때려. 우리 영민이 죽어. 점순이 네 발로 기어가 영민의 몸 위에 엎어지려 했습니다. 떡대 남자 옆에 선 사채업자가 점순의 뒤통수를 잡고 옆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점순의 몸이 마당 화단 벽돌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할머니는 빠져. 점순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다시 영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점순의 팔을 잡아 비틀며 다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영민이 피투성이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누라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걔를 찾으면 다 갚을 수 있어. 떡대 남자가 영민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잡고 얼굴을 끌어올렸습니다. 마누라한테 떠넘기겠다고. 진짜야. 걔가 통장 들고 튀었어. 찾아만 주면 전부 갚을게. 떡대 남자가 피식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칼날을 튕겼습니다. 은빛 칼날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그 짓거리는 입 다물고 확실한 걸 내놔. 칼끝이 영민의 턱 밑에 닿았습니다. 영민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엄마가 빌라 있어. 엄마 집. 점순이 화단 옆에서 일어나다 말고 굳었습니다. 뭐라고. 영민아. 엄마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죽어. 떡대 남자가 칼을 접으며 점순을 돌아보았습니다. 빌라. 어디 있어? 점순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떡대 남자가 다시 영민의 갈비뼈를 발로 밟았습니다. 영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엄마 제발. 점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의 피투성이 얼굴과 갈비뼈를 짓밟는 구두 사이에서 점순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떡대 남자 옆에 사채업자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빌라 보증금과 소유권을 빚의 담보로 넘긴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그러면 오늘은 봐줄게. 점순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위에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영민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피를 뱉었습니다. 점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오른쪽 엄지에 빨간 인주를 묻혔습니다. 엄지가 서류 위에 꾹 눌렸습니다. 떡대 남자가 서류를 낚아채듯 회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채업자가 영민 앞에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써. 몸으로 갚겠다는 각서. 영민이 피 묻은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 석자를 극적거리며 서명했습니다. 떡대 남자가 두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야. 그 안에 이자라도 물어와. 안 그러면 빌라는 내일 당장 뺀다. 4명의 사채업자가 마당을 빠져나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쾅 닫히고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피투성이 영민이 마당 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점순이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은 채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영민이 피를 뱉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눈이 퉁퉁 부어 거의 뜨지 못했고 입술이 두 군데나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지훈, 그년을 찾아야 해. 영민이 부러진 이를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년 돈으로 이거 다 막아야 해. 엄마, 일어나. 점순이 빈 눈으로 영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주 묻은 엄지를 치마에 문질러 닦으며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년을 찾아야지. 그년이 이 꼴을 만들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영민의 핏자국이 마당에서 골목까지 점점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시내 반대편 원룸의 작은 책상 앞에서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친정집 마당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 4대의 실시간 영상이 사분할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영민을 때리고 점순이 서류에 지장을 찍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마우스를 움직여 녹화 파일을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영민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신용정보 화면이었습니다. 새벽 사이에 지훈의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이 한 건 접수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이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캡처한 지훈이 파일 이름을 명예 도용 증거로 저장하고 폴더에 넣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지훈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책상 위에 놓인 법률 상담 안내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2층 상담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책상 위로 서류 뭉치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준비해 온 파일 3개를 차례로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며 검은 넥타이에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태석이라고 적힌 명찰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태석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 맨 위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훈이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태석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어제 새로 발견한 겁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 이름으로 시골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서류예요. 태석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이 적혀 있었지만 태석의 시선이 서명란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명 필체가 위임인 본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태석이 펜 뚜껑을 열어 서명 위에 삐뚤어진 획을 짚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의 마지막 글자, 받침 부분이 왼쪽으로 눕혀져 있어요. 오른손잡이 본인이 쓴 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베껴 쓴 겁니다. 지훈이 의자 끝에 앉아 태석이 짚는 부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왼손을 전혀 못 쓰세요. 오른손으로만 글씨를 쓰시는 분인데 저 필체는 확실히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태석이 서류를 내려놓고 나머지 파일 2개를 펼쳤습니다. 도박 입출금 내역, 사채 독촉장, 보증금 인출 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빠르게 훑었습니다. 태석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쉴 새 없이 짚어가며 금액과 날짜를 비교했습니다. 김영민 씨가 부인 명의로도 대출 신청을 넣은 기록이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캡처한 화면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태석이 출력물과 위조 위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수법입니다. 부인명의 대출 신청서의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닐 겁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때 찍힌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면 김영민 씨 본인이 직접 간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태석이 수첩을 꺼내 은행명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영상 확보와 필체 감정을 동시에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훈이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도 몰래 해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이것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태석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보험해지 확인서였습니다. 수령인 란에 김영민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해지 환급금 2,400만 원이 영민의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이 펜을 내려놓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지훈 씨,
이 정도면 단순히 이혼만 하고 끝낼 수준이 아닙니다. 지훈이 태석의 눈을 마주보며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헤어지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것, 남편이 숨긴 것, 남편이 훔친 것, 전부 다 찾아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했던 일들,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태석이 수첩을 덮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태석은 양복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치고 번화가 뒷골목의 허름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 옆에 금성대부라고 쓴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석이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 떡대 좋은 남자가 책상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민의 멱살을 잡고 칼을 들이밀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떡대 남자가 발을 내리며 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석이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태석 변호사입니다. 김영민 씨 채무건으로 왔습니다. 떡대 남자가 명함을 집어들고 훌쳤습니다. 변호사가 왜 여기까지 와? 김영민이가 변호사를 쓸 돈이 있어? 김영민 씨 대리인이 아닙니다. 서지훈 씨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태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김영민 씨의 채무는 김영민 씨 개인의 빚입니다. 서지훈 씨는 연대보증인도 아니고 공동채무자도 아닙니다. 서지훈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거나 찾아가거나 협박하면 그 즉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떡대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누라한테 돈이 있다고 김영민이가 그러던데 김영민 씨가 뭐라고 하든 서지훈 씨와는 관계없는 채무입니다. 여기 이혼소송 접수 서류가 있고 재산분리 확인서가 있습니다. 태석이 서류 위에 도장이 찍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서류가 뭘 뜻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서지훈 씨한테 손 떼면 사업 접으셔야 합니다. 떡대 남자가 서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석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남겨두고 몸을 돌렸습니다. 서지훈 씨 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김영민 씨한테 받으실 건 김영민 씨한테 직접 받으시고. 태석이 철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떡대 남자가 남겨진 서류를 집어들고 옆에 앉은 부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지훈이란 년은 빼. 김영민이한테만 가. 사채업자들의 타겟에서 지훈의 이름이 지워진 날 영민과 점순의 하루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점순의 낡은 빌라 현관문에 채권 압류 예정이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점순이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어 때려 했지만 접착제가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야. 내 집인데. 점순이 스티커를 뜯다 손톱이 갈라져 피가 배었습니다. 영민이 점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소용없어? 일단 나가자. 점순이 영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다니. 여기가 내 집이라고. 내가 30년을 산 집이야. 엄마가 도장 찍었잖아. 이미 넘어간 거라고. 영민의 고함에 점순의 입이 닫혔습니다. 점순이 현관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민과 점순은 동네 찜질방 구석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영민의 부은 얼굴 위로 찜질방의 누런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점순은 찜질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이 지훈의 직장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지훈 씨는 지난주에 퇴사하셨는데요. 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퇴사했다고.
퇴직금은? 퇴직금 받았어.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민이 안내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이 다가오자 건물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오후 영민은 지윤의 친구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희 씨, 나 영민이요. 지윤이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어요. 돈 좀 빌려주면. 연희가 영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영민 씨, 거짓말하지 마요. 지윤이한테 다 들었어요. 도박장 사진도 받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민이 지윤의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도박장 드나드는 사진 다 돌았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영민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시각 태석의 사무실에서 지윤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맞은편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펜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은행 보안 카메라 영상 확보 완료. 필체 감정 의뢰 접수 완료. 보험 해지 내역 확인 완료. 도박 입출금 기록 정리 완료. 태석이 체크리스트 맨 아래를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도박장 출입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도박장에 드나든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윤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손글씨로 적힌 주소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예전에 남편을 미행해서 알아낸 곳이에요. 남편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드나들던 데입니다. 태석이 수첩 위에 주소를 읽고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직접 미행까지 하셨군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태석이 메모장을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밤에 현장에 나갑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지윤이 수첩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죠. 금요일 밤 11시 태석의 검은색 승용차가 도박장 건물 맞은편 골목에 불을 끄고 멈춰 섰습니다. 지윤이 조수석에서 창문을 손가락 2마디만큼 내리고 건물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건물 1층은 간판도 없는 노래방이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 계단 아래가 도박장이에요. 남편은 항상 저 입구로 들어갔어요. 지윤이 건물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석이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건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포장마차 2곳과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있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저 포장마차 주인이랑 대리운전 기사들이면 영민 씨 얼굴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매주 왔다면 단골이었을 테니까. 태석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지윤도 따라 내려 코트 깃을 세우고 태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태석이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서서 천막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가 철판 위에서 오징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태석이 주머니에서 영민의 사진이 인쇄된 종이를 꺼내 철판 옆에 놓았습니다. 이 남자 보신 적 있으세요? 포장마차 주인이 집게를 내려놓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 알지. 금요일마다 오는 사람이야. 새벽에 저 계단에서 올라와서 우리 포장마차에서 해장국 먹고 갔어. 몇 달이나 됐습니까? 한 1년은 됐을걸. 얼굴이 험해지더니 요즘 한두 달은 안 보이네. 태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철판 옆에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음이 필요합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태석이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철판 옆에 놓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녹음을 마친 태석이 지윤과 함께
편의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대리운전 기사 3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태워보신 분 계십니까? 태석이 영민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기사 중 한 명이 사진을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양반이지. 새벽 3시, 4시에 맨날 전화하는 사람. 술 냄새가 아니라 담배 냄새가 찌들어서 기억나요. 혹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이 사람을 태운 날짜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기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블랙박스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영상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영민이 뒷좌석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지하 계단 입구와 검은 옷의 경비원까지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 파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드릴게요. 번호 알려주세요. 태석이 번호를 불러주며 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나머지 기사 2명도 각각 다른 날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태석에게 전송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태석이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2건, 블랙박스 영상 3건, 도박장 출입을 증명할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훈이 휴대폰 화면 속 영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민이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세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서지훈 씨도요. 미행까지 해서 이 주소를 알아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2시에 찬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석의 사무실에서 지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디저트 카페 사업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태석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상권 분석 자료, 예상 매출표, 메뉴 구성안, 인테리어 도면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해왔던 겁니다. 비상금과 퇴직금을 합치면 작은 매장 하나는 열 수 있어요. 지훈이 상권 분석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이 동네요. 학교 3곳이 가깝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오후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요. 태석이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도망칠 날만 기다리면서 밤마다 만든 거예요. 태석이 파일을 덮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형, 나 태석이야. 상가 자리 하나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내일 시간 돼? 전화를 끄는 태석이 지훈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형이 있습니다. 내일 같이 현장 보러 가시죠. 다음 날 오후 태석의 지인인 중개인 박 사장이 상가 건물 앞에서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박 사장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여기야. 1층 코너 자리. 전세입자가 급하게 빠져서 권리금이 없어. 박 사장이 셔터를 올렸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빈 매장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이 바로 보였습니다. 지훈이 매장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유리창 쪽에서 안쪽 벽까지 걸어가며 발걸음수를 세웠습니다. 주방이 들어갈 자리, 진열대가 놓일 위치, 좌석 배치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유리창이 넓어서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겠네요. 지훈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상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는 마음에 드세요. 태석이 매장 안쪽에서 물었습니다. 네, 여기로 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먼지 쌓인 카운터 위에 펼쳤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적어 넣고 지훈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지훈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은 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지훈이 매장 한가운데 서서 텅 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석이 매장 문 앞에 서서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뒤 매장 안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인부들이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 타일을 깨뜨리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지훈이 안전모를 쓰고 인부들 사이를 오가며 도면을 들고 벽 위치와 배관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 지시했습니다. 낮에는 철거 공사를 감독하고 밤에는 원룸으로 돌아가 좁은 주방에서 디저트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븐에서 꺼낸 마들렌의 갈색 빛깔을 확인하고 크림의 농도를 조절하며 한입 베어 물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다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밀가루가 묻고 앞치마에 버터 얼룩이 번졌지만 지훈의 손은 새벽 2시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석은 사무실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도박장 출입 블랙박스 영상, 사문서 위조 위임장, 필체 감정 결과서, 은행 보안 카메라 영상 캡처본 보험해지 내역서. 태석이 서류 뭉치를 갈색 봉투에 넣고 봉투 위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 일체라고 적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봉투를 꺼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라고 적고 두 봉투를 나란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이 법원 민원실 창구에 두 봉투를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도장을 찍고 접수 번호를 적어 태석에게 건넸습니다. 태석이 접수증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법원을 나서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완료했습니다. 소장 송달까지 사흘 정도 걸립니다. 사흘 뒤 찜질방 프런트에서 영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영민 씨 등기 우편이요. 영민이 찜질복 차림으로 프런트에서 갈색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법원 마크가 찍힌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소장 부본이었습니다. 영민의 눈이 서류 위를 미친 듯이 훑쳤습니다. 불법 도박장 출입 내역, 사문서 위조 증거, 명예 도용 대출 시도, 보험금 무단 해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지며 찜질방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영민이 서류를 주워 담지도 못한 채 신발을 끌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태석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 영민이 헐레벌떡 들어섰습니다. 땀에 젖은 찜질복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태석? 나와. 영민이 로비를 가로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 2명이 영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비켜. 위에 변호사 한태석이란 놈이 있어. 올라가야 돼. 영민이 경호원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영민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고 다른 한 명이 영민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바닥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 손 놔. 영민이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 2명이 영민을 번쩍 들어 건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영민이 건물 앞 보도블록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리며 찜질복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영민이 닫힌 유리문 너머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카페 인테리어가 막바지에 접어든 날 오후 매장 앞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기사 2명이 짐칸에서 나무 상자를 내려 카페 안으로 옮겼습니다. 지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상업용 베이킹 오븐이었습니다. 최고급 모델이었고 송장의 발신인 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송장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짧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첫 메뉴 시식은 저한테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송장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휴대폰을 꺼내 태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5분 잘 받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갖고 싶었던 딱 그 모델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계획서에 적어 놓으셨잖습니까? 장비 목록 세 번째 줄에 지훈이 오븐의 스테인리스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웃었습니다. 첫 메뉴는 약속대로 변호사님이 먼저 드시는 걸로. 전화를 끄는 지훈이 기사들에게 오븐 설치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주방 안쪽 벽면에 오븐이 자리를 잡았고 지훈이 전원을 켜자 오렌지빛 예열 표시등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지훈은 매장 안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진열장 유리를 닫고 좌석 배치를 2번이나 바꾸고 메뉴판 글씨 크기를 조절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시간을 초 단위로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지훈이 매장 밖으로 나와 건너편 보도에 섰습니다. 간판 조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연한 노란빛 간판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훈이 앞치마를 고쳐 매고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원등이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오픈 첫날 아침 9시 지훈이 매장 문을 열고 입간판을 보도 위에 세웠습니다. 입간판에는 오늘의 추천 메뉴 3가지와 가격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0시가 되기도 전에 유리문 앞에 젊은 여자 2명이 서서 진열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뒤로 유모차를 끌고 온 엄마 1명이 줄을 섰고 점심시간이 되자 대기줄이 매장 앞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마들렌이 미쳤다는 글 봤어요. 맘카페에서. 줄을 선 손님이 휴대폰 화면을 옆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의 카페 사진과 함께 오늘 오픈한 카페인데 디저트가 역대급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지훈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왼손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포터필터를 장착하면서 오른손으로 포장 상자를 접었습니다. 오븐에서 갓 나온 마들렌을 집게로 집어 유산지 위에 올리고 크림을 짤주머니로 짜넣고 뚜껑을 닫고 번호표를 불렀습니다. 32번 손님, 마들렌 세트 나왔습니다. 포장 주문벨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배달 기사가 매장 뒷문으로 들어와 포장 봉투 3개를 한꺼번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배달 기사가 뒷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이마에 땀을 팔뚝으로 닦으며 주문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 목록이 화면 아래로 끝없이 스크롤되었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지훈이 카운터에 2팔을 짚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며 태석이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아직 마감 안 했죠. 태석이 카운터 뒤로 돌아 들어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컵과 접시를 물에 담그며 수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제가 할게요. 소송 서류는 낮에 다 정리했으니까 손이 비었습니다. 홀 테이블부터 닦을까요? 태석이 행주를 짜서 홀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12개를 한 개씩 닦아나가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훈이 카운터 안에서 매출 정산을 하며 태석이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산이 끝나자 지훈이 영수증 뭉치를 정리하며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날 매출이 예상의 3배를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태석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바쁜 시간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 서빙을 했고 마감 시간에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 분리수거장에 내다 놓았습니다. 지훈이 새벽까지 다음날 디저트를 준비하는 동안 태석은 매장 바닥을 걸레로 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카운터 서랍에서 외상대금 장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잔금, 주방 설비 할부금, 원재료 외상가. 모든 항목 옆에 빨간 펜으로 완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장부를 덮으며 카운터 위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원 사무법정의 나무 문이 열리고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감색 원피스에 깔끔한 구두 차림이었습니다. 태석이 원고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훈이 태석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 영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빌려 입은 듯한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이 반쪽은 아직도 누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민 옆에는 국선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개정합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정면의 대형 화면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영민이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돈뭉치를 세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태석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은행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민이 창구에 앉아 지훈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번 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의 필체 감정 결과서가 떴습니다. 본인 필체와 불일치라는 감정 결론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판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영민은 집 보증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했고 원고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을 시도했으며 원고의 부모 명의까지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습니다. 영민이 피고석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영상은 조작된 거야. 판사가 영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영민의 국선 변호사가 영민의 팔을 잡아 끌어안쳤습니다. 영민이 이를 갈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에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영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영민은 혼인 기간 중 가정의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원고 및 원고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나무 망치가 탁 내려찍혔습니다. 영민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1억이 어딨어. 나한테 돈이 없다고. 국선 변호사가 영민의 팔을 잡았지만 영민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법원 경위가 영민에게 다가가며 퇴정을 지시했습니다. 법정 밖 복도로 나온 영민의 뒤를 점순이 따라 나왔습니다. 점순은 방청석 맨 뒷줄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1억이라니, 네가 이 꼴을 만들어놨잖아. 점순이 복도 한가운데서 영민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빌라 도장 안 찍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영민이 점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점순이 영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영민이 점순의 손목을 잡아 밀쳤습니다. 점순이 비틀거리다 복도 벤치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이 불효자식, 애미집까지 날려먹고. 점순이 바닥에서 일어나 영민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영민이 점순의 팔을 뿌리치며 욕설을 내뱉었고 모자가 복도 한가운데서 뒤엉켜 넘어졌습니다. 법원 경비원 2명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지훈이 법정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영민과 점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원에게 양팔이 붙잡힌 점순의 얼굴에 영민의 손톱 자국이 세 줄 나 있었고 영민은 풀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에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태석이 법정에서 나와 지훈의 옆에 섰습니다. 가시죠. 태석이 지훈의 등 뒤에 손을 살짝 대며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훈이 몸을 돌려 태석과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점순의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훈은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선 두 사람의 발끝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내 중심가의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지훈과 태석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흰 테이블보 위에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웨이터가 샴페인 병에 코르크를 뽑았습니다. 뻥 소리와 함께 거품이 넘쳤습니다. 태석이 잔 2개의 샴페인을 따르고 하나를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더 고생하셨죠? 두 사람이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맑은 유리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이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을 때 태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훈이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세요. 지훈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가느다란 은색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모양은 마들렌이었습니다. 지훈이 목걸이를 손가락 끝으로 들어 올리며 펜던트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지훈 씨의 카페도 앞으로의 사업도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도요. 태석이 테이블 위에 놓인 지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이 목걸이를 양손으로 펼쳐 자신의 목 뒤로 가져갔습니다. 고리를 채우자 은색 마들렌 펜던트가 쇄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펜던트를 손끝으로 만지며 태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태석 변호사님. 태석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맑게 울렸습니다. 승소 소식이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복도 끝 방에서 영민이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감긴 붕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맞아 부러진 왼쪽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콕콕 쑤셨습니다. 영민이 몸을 뒤척이다 바닥에 깔린 신문을 밟았습니다. 발밑에 구겨진 종이를 무심히 집어들었습니다. 지역 신문 생활면이었습니다. 수제 디저트 카페 열풍, 3달 만에 지역 맛집 등극이라는 제목 아래 매장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민의 눈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카운터 안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영민이 신문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상금과 퇴직금으로 카페를 열어 폭발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민의 손가락이 신문지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돈으로 내 돈을 훔쳐서 카페를 차렸어.
영민이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섰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벽을 짚고 간신히 섰습니다. 고시원 거울에 비친 영민의 얼굴은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영민이 고시원을 나와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뒷골목 당구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자 2명이 영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목 뒤까지 문신이 올라온 남자와 앞니가 2개 빠진 남자였습니다. 일당 얼마면 돼? 영민이 2 남자 앞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문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영민을 훑쳤습니다. 가게 하나 부숴야 해. 깨끗하게. 앞니 빠진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끼어들었습니다. 부수는 건 500이야. 사람까지 건드는 건 더 받아. 사람은 건드리지 마. 가게만 박살내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영민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뭉치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사채업자한테 맡기 전에 찜질방 사물함에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기름을 뿌려놔. 내가 뒤처리할 테니까. 문신 남자와 앞니 빠진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문신 남자가 돈을 집어들고 엄지로 지폐를 세었습니다. 언제? 이번 주 금요일 밤. 새벽 1시. 영민이 신문 기사에 실린 카페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 밤 자정이 넘은 골목은 가로등 불빛만 띄엄띄엄 켜져 있었습니다. 카페 건너편 골목 그림자 속에 점순이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골목 양쪽을 살폈습니다. 순찰차 아까 지나갔으니까 1시간은 안 와. 점순이 휴대폰을 들어 영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카페 뒷골목에서 영민이 문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신 남자와 앞니 빠진 남자가 검은 복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영민 뒤에 섰습니다. 문신 남자의 손에 빠루가 들려 있었고 앞니 빠진 남자는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다리를 절뚝이며 카페 뒷문 앞에 섰습니다. 문신 남자가 빠루를 뒷문 자물쇠 고리에 끼워 넣고 체중을 실어 비틀었습니다. 쇠가 꺾이는 소리가 나더니 자물쇠가 뚝 떨어졌습니다. 뒷문이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3명이 어두운 매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비상등의 희미한 초록빛만이 천장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앞니 빠진 남자가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진열장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유리가 산산이 깨지며 파편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마들렌과 쿠키가 유리 파편 사이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문신 남자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쇠파이프로 내리찍었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매장 안에 쩌렁 울렸습니다. 머신 위의 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영민이 뒷문 옆에 세워둔 20리터짜리 말통 2개를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독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민이 말통을 기울여 바닥에 기름을 쏟아부었습니다. 검붉은 기름이 타일, 바닥 위로 번지며 깨진 유리 파편 사이를 채워나갔습니다. 영민이 주머니에서 가스라이터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매장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작업실에서 나오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진열장, 찌그러진 에스프레소 머신, 바닥에 흥건한 기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몸을 돌려 뒷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앞니 빠진 남자가 지훈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훈의 몸이 휘청거리며 매장 중앙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기름이 묻은 바닥에서 지훈의 신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랜만이다, 서지훈.
영민이 라이터를 손바닥 위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비상등의 초록빛 아래 영민의 패인 눈두덩이가 검게 그림자졌습니다. 여기 내 가게지. 내 돈으로 차린 내 가게. 영민이 라이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지훈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매장 안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카운터 밑에 양도 서류 있지.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여기 통째로 태워버린다. 영민이 라이터를 튕겼습니다. 찰칵.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름이 흥건한 바닥에서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문신 남자가 불꽃을 보자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앞니 빠진 남자도 지훈의 팔을 놓고 매장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야, 불은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얘기에 불은 없었어. 문신 남자가 복면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민은 대꾸하지 않고 불꽃이 켜진 라이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이 기름 바닥 위에 서서 영민의 손에 들린 라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훈은 시선을 라이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금고에 있어. 지훈이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영민의 시선이 카운터를 향했습니다. 지훈이 카운터 아래에 쪼그려 앉아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척하며 손끝으로 카운터 옆 벽에 걸린 대형 소화기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팔을 뻗으면 손이 닿을 위치였습니다. 지훈이 다이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며 무릎으로 소화기 쪽을 향해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그때 매장 전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점순이 건너편 골목에서 뛰어와 유리창에 두 손바닥을 짚고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영민아, 경찰차 소리 들려. 빨리 나와.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영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라이터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영민이 이를 악물며 라이터 불꽃을 바닥을 향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태워버리겠어. 영민이 불꽃이 켜진 라이터를 기름이 고인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려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매장 전면 유리가 깨지는 굉음이 터졌습니다. 태석이 경찰 특공대원 4명과 함께 깨진 유리창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기름 바닥 위에 쏟아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소화기 쏴. 태석의 고함과 동시에 경호원 2명이 매장 양쪽에서 대형 분말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쉬익. 하얀 분말이 영민을 향해 거센 바람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2대의 소화기가 동시에 분사되자 매장 안이 순식간에 하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영민의 손에서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라이터가 기름 위에 닿기도 전에 분말이 바닥 전체를 하얗게 뒤덮어 불씨가 붙을 틈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태석이 분말 속을 뚫고 앞으로 뛰었습니다. 영민의 몸에 어깨를 부딪히며 덮쳤고 라이터를 쥐고 있던 영민의 오른쪽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꺾어 눌렀습니다. 영민의 등이 기름과 분말이 뒤섞인 바닥에 쿵 내리찍혔습니다. 으악! 이 손 나. 영민이 왼팔로 태석의 얼굴을 밀쳤지만 태석이 무릎으로 영민의 가슴팍을 짓누르며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민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며 손바닥이 벌어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분말 사이를 헤치며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카운터 뒤에서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다 특공대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원이 문신 남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며 양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니 빠진 남자는
매장 구석 벽에 등을 붙이고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다른 대원이 다가가 앞니 빠진 남자의 팔을 잡아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걸었습니다. 매장 밖에서 점순이 골목을 향해 뛰었습니다. 검은 모자가 바람에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않고 달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여경 두 명이 양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점순이 방향을 바꿔 담벼락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여경 한 명이 점순의 오른팔을 잡았고 다른 여경이 왼팔을 잡아 등 뒤로 모았습니다. 이 손 나. 나는 밖에 있었다고. 점순이 발버둥을 쳤지만 두 여경이 점순의 양팔을 단단히 잡은 채 골목 입구에 세워둔 경찰차까지 끌고 갔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열렸고 여경이 점순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매장 안 분말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영민의 손목을 누른 채 특공대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요. 대원이 다가와 영민의 양팔을 등 뒤로 모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민이 바닥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하얀 분말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영민의 얼굴은 하얀 가루떡 같았습니다. 태석이 일어서며 코트 소매로 얼굴에 분말을 닦았습니다. 매장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카운터 옆 벽에 쪼그리고 앉은 지훈이 보였습니다.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성큼 걸어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훈의 어깨 위에 덮었습니다. 코트가 지훈의 등을 감싸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말이 묻은 얼굴 위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잡았어요. 태석이 지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의 다리가 한 번 휘청거렸고 태석이 지훈의 허리를 감싸 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깨진 유리창을 넘어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구급차 한 대가 뒷문을 활짝 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지훈에게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내밀었습니다. 지훈이 구급차 뒤쪽 발판에 걸터 앉아 마스크를 얼굴에 대었습니다. 분말 가루를 들이마신 기관지에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호흡을 살폈습니다. 경찰차 두 대가 매장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영민이 특공대원 두 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발을 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급차 발판에 앉아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서지훈,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네가. 영민이 수갑 찬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발악했습니다. 대원이 영민의 머리를 누르며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훈은 산소 마스크 위로 영민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지훈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치장 철창 안에서 영민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분말이 묻은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떡대 좋은 남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떡대 남자가 유리창을 손가락 관절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영민, 잘 들어. 나와도 끝이 아니야. 빚이 남아있으니까. 영민이 유리창 앞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어쩌라고. 나올 때까지 이자는 붙어.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야지. 장기든 뭐든. 떡대 남자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알지. 영민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마저 빠졌습니다. 떡대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영민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 점순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점순 씨, 당시 카페 건너편에서 망을 본 건 맞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밖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점순이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다 찍혀 있습니다. 건너편 골목에서 순찰 동태를 확인한 뒤 문자를 보낸 기록도 있고요. 조사관이 카메라 캡처 사진을 점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점순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좌우를 살피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점순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방화도움 혐의입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와 점순의 양팔에 포승줄을 감았습니다. 점순이 의자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나는 불 안 질렀어. 영민이가 한 거야. 나는 몰랐다고. 점순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찰서 현관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점순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기자 5~6명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점순이 고개를 돌려 얼굴을 숨기려 했지만 포승줄에 묶인 양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맞으며 점순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오후 카페 앞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매장 안에서 증거물을 수거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감식반이 철수하자 태석이 폴리스 라인을 걷어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태석 뒤를 따라 들어섰습니다. 깨진 진열장, 찌그러진 에스프레소 머신, 기름과 분말이 뒤범벅된 바닥. 지훈이 매장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놓았습니다.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태석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요. 오늘 오후에 수거 가능합니까?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석이 양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깨진 유리 파편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카운터 뒤에서 빗자루를 꺼내 바닥을 쓸었습니다. 1시간 뒤 폐기물 처리 업체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부서진 진열장과 찌그러진 머신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저녁 무렵 매장 앞 보도에 화환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리본에 힘내세요. 사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가 놓였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시 열어주세요. 지훈이 빗자루를 세워놓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도 위에 화환 5개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손편지와 포스트잇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포스트잇 하나를 떼어 읽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마들렌 사 먹던 손님입니다. 꼭 다시 문 열어주세요. 지훈이 포스트잇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돌아가 벽에 기대어 놓은 시공업체 전화번호 목록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와주실 수 있나요? 진열장하고 바닥 타일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이 목록의 2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법원 대법정의 방청석이 빈자리 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에 나란히 앉아 카메라와 녹음기를 재판석 쪽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영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용복 차림이었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날카롭게 튀어나오고 눈 밑에 검푸른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에 채워진 수갑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들거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김영민, 특수방화 미수, 특수협박,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사기. 범행의 횟수와 수법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나무 망치가 내려찍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영민이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15년이라고. 교도관 2명이 영민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영민이 몸을 비틀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교도관들이 영민을 피고석 옆 출입구로 끌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며 영민의 고함이 끊겼습니다. 교도소 3동 수용실, 영민이 2층 침대 아래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뒤였습니다. 수용실 문이 열리고 덩치 큰 수감자 3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삭발머리 남자가 영민의 침대 프레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쇠 프레임이 벽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김영민, 화장실 청소 안 했지? 했는데. 안 했어. 변기 안쪽 대가 그대로야. 다시 해. 삭발 남자가 영민의 수용복 깃을 잡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영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삭발 남자 옆에 수감자가 영민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찰싹 내리쳤습니다. 빨리 가서 해. 불 꺼지기 전에 끝내. 영민이 고개를 숙인 채 수용실을 나가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 변기 안쪽을 문지르는 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삭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삭발 남자의 주머니에는 일주일 전에 면회온 떡대 사채업자가 건넨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역 지하도는 저녁 시간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지하도 구석,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점순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기름지게 뭉쳐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때가 낀 파란색 패딩 위에 누군가 버린 목도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종이컵 안에 동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점순이 여자의 바지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아가, 밥 한 끼만. 여자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종이컵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순이 종이컵 안에 지폐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번화가 대로변에 새 건물 하나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단독 건물이었고 1층 전면 유리창 너머로 진열장과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건물 정면에 걸린 대형 간판에 지훈의 카페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 위에 그랜드 오픈이라고 적힌 붉은 리본이 매여 있었고 리본 양쪽으로 화환 수십 개가 보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1층 카운터 앞에 서서 진열장 안의 디저트 배열을 손끝으로 하나씩 짚으며 확인했습니다. 마들렌, 휘낭시에, 다쿠아즈, 쿠키 세트, 모든 트레이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석이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2층 좌석 배치 다 끝났습니다. 테라스 파티 세팅도 완료됐고요. 수고했어요, 변호사님. 지훈이 카운터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전에 법률구조재단 이사장님 만나고 왔어요. 서류 맨 위에 기부 협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 수익금의 10%를 매달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자립 지원 사업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지훈의 서명과 재단 이사장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태석이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할 것 없어요. 1년 전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3층 테라스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둥근 테이블 10개가 흰 천으로 덮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샴페인 잔과 꽃꽂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귀빈 50여 명이 테라스를 채웠습니다. 지훈이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태석이 감색 정장에 깔끔한 넥타이 차림으로 지훈의 옆에 섰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호점을 열었을 때 저는 캐리어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테라스를 채웠습니다. 박수가 잦아들 무렵 태석이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석이 지훈의 손을 잡고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지훈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라스가 조용해졌습니다. 50여 명의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습니다. 태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지 위에 세공된 장식은 마들렌 모양이었습니다. 1호점 오픈 때 선물한 목걸이의 펜던트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지훈 씨. 태석이 반지를 든 채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로도 인생의 파트너로도 앞으로 쭉 함께 걷고 싶습니다. 지훈이 태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지훈이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석이 반지를 지훈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테라스 조명 아래에서 빛을 냈습니다. 지훈이 태석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태석 변호사님. 테라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샴페인 병이 뻥소리와 함께 열렸고 거품이 넘치는 잔들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이 귀빈들의 박수 속에서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공원 벤치에 지훈과 태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 앞 나무 테이블 위에 대형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점을 찍어 놓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 분석 지도였습니다. 지훈이 빨간 펜을 들어 부산 지역에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태석이 파란 펜으로 대전 지역의 동그라미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 쪽 상권이 좋겠는데요. 대전은 역세권 쪽으로 잡읍시다. 유동인구가 확실하니까. 두 사람의 펜이 도면 위를 오가며 동그라미와 메모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봄바람이 도면의 모서리를 살짝 들추었고 지훈이 손바닥으로 도면을 눌러 잡으며 태석을 보고 웃었습니다. 벤치 뒤로 벚나무 가지에 분홍빛 꽃봉오리가 빼곡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도박 내역을 확인하며 혼자 이를 악물었고 시어머니의 막말 앞에서 수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날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훈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을 한 푼씩 모았고 증거를 한 장씩 모았고 사업계획서를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자기 힘으로 그 지옥 같은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저 통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곁에서 내가 먼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떠날 수 있는 용기, 혼자 설 수 있는 힘, 그걸 준비하는 시간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훈처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